트레이딩이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 상태에서 승률과 손익비를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입니다. 지은이는 깡토,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깡토님은 가치 투자 베이스의 추세 추정 매매를 결합한 매매를 하시는 분으로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모두를 활용하는 투자자를 테크노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오닐과 그의 수제자인 데이빗 라이언, 마크 미너비니가 추세 추종 돌파 매매를 하지만 펀더멘탈까지 고려한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님의 시행착오 경험과 가치 투자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그리고 추세 추종 매매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좋은 간접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과 원칙,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인지를 물었다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그 운동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답할 것이다.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 유익한 투자 방법은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기질적으로 자신과 맞는 매매가 있다. 자신의 성향과 다른 길을 가면 매우 괴로워진다. 투자는 시장과 자신을 알아가는 길고 긴 여행이다. 이 여행을 행복하게 기억하려면 내게 맞는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그 방법에 정통한 후에 다른 방법의 장점을 알아 나가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이 났을 때, 수익이 기대한 대로 나지 않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은 없다. 매일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하나씩 성취해보라. 기업 분석을 직접 해보기, 투자 복귀 일지를 써보기, 감정적인 매매를 줄여보기, 1일 1리포트 읽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성공 투자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라.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과 원칙의 게임이다. 매매 원칙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성공한 투자자들의 매매 원칙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투자라는 것은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펀더멘탈 분석, 가치 투자가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한쪽만 많이 접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된다. 융통성이 있게 열린 마음으로 보길 바란다. 저자님과 알바트로스님이 얘기하신 대로 투자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치 투자라는 옷이 맞는지 기술적 분석이라는 옷이 맞는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열린 마음으로 두루 공부하고 경험을 해보는 마인드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도 사람마다 각자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숙련시키고 정량화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대부분 그랬을 테지만 20대의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군대를 가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군 생활 후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했고 당시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꿈을 안고 게임 제작을 배울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인생의 진로를 정하고 학교에 들어갔건만 공부는 뒷전에 두고 대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랑 놀기 바빴다. 이 당시에 나는 주식은 절대 손도 대지 말아야 할 도박, 마약과 같은 것이라 듣고 그렇게 믿어왔다.
무엇보다 당장 쓸 돈도 없는 내게 재테크란 너무 먼 이야기 같았다. 이런 나와 달리 돈 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절대 잃지 않을 좋은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삼성의 하드디스크를 납품하는 한 업체의 종목을 축하금 50만 원과 함께 총 150만 원으로 그 종목을 매수해 주었다. 얼마 뒤 여자친구가 산 주식이 상한가에 도달했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도달했다. 여자친구는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고 그 결과 계좌 속 금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다. 그 주식은 오르고 또 올라서 150만 원이던 계좌는 5천만 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나도 주식이 궁금해졌다. 5천만 원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고 솔직히 부러웠다. 나는 여자친구 몰래 집 앞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를 개설했을 뿐인데 뭔가 한 것 같았고 나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차올랐다. 한편 계속 오를 것 같았던 여자친구의 주식인 H&T는 대주주의 매도 소식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다. 팍스넷의 종목 토론방 글은 마치 짠 것 마냥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왠지 불안했고 여자친구에게 팔아라고 말했더니 여자친구는 자기가 차트 보는 법을 배웠는데 개미 털다가 반등할 거라며 지켜보라고 했다. 여자친구는 결국 150만 원이 약 5천만 원이 되었다가 800만 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매도했다. 윌리엄 오닐을 만나다. 여자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는 팍스넷을 기웃거리며 주식을 게임하듯 하기 시작했다. 잡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고 조금 오르면 매도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팍스넷에서 핫한 종목을 사서 2%에서 3% 수익 구간에서 팔았다. 너무 재미가 있었다. 게임하는 것 마냥 도파민이 찾아들면서 계속하고 싶었다. 하루에 2~3%면 한 달에 50%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대한 빨리 결과를 확인하는 스캘핑과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하면서 주식을 게임처럼 즐겼다. RPG 게임 레벨업을 하듯 열심히 달렸다. 그러나 내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벌다가 까먹고 벌다가 까먹고를 반복했다. 일주일 연속으로 수익이 나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김없이 내동매매 혹은 돌발 변수 등으로 인해 그 생각은 지워졌다. 주식 수익에 따라 감정의 기복도 심해졌다. 고작 주식 경력이 1년, 2년인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될 리가 없었다. 게다가 내 기질 자체가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었다. 더 이상의 팍스넷에 의존할 게 아니라 검증된 책을 보는 게 맞았다. 그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 윌리엄 오닐이라는 인물의 컵 위드 핸들 패턴에 대해 이야기가 많기에 번역본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구매해서 읽었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었다. 게임처럼 보던 주식 차트 기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날부터 나는 컵을 찾아다녔고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에서 좀 더 긴 스윙으로 범위를 넓혔다. 책에는 켄 슬림이라는 이론과 그에 대한 사례가 주기적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좋은 책을 읽었음에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 나는 그림 맞추기 매매를 이어갔다. 그저 매매하는 뷰만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었다. 저자님이 그림 맞추기라고 하신 것은 윌리엄 오닐은 차트 패턴만으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켄 슬림으로 우선 펀더멘탈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회사, 즉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어다 줄 회사를 찾고 기관 등 큰손 매수세 유입과 시장 상황을 함께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합격인 종목들 중에서 주봉상 컵 핸들 패턴이 형성되고 그 손잡이가 돌파될 때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일봉보다 주봉 컵 핸들 패턴의 경우 신뢰도가 더 높고 추세가 일봉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확률도 그에 따라 더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컵 핸들 패턴을 패턴의 원리로 분봉이나 일봉에 적용해도 되긴 하지만 패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고 주봉보다 신뢰도나 성공률 면에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일봉의 컵핸들 패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봉의 컵핸들 패턴과 다른 근거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괜찮은 타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량주에 대한 착각. 시간이 흘러 나는 전업투자자 흉내를 내는 대학생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으로 변모했다. 자연스럽게 장중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에 치여서 퇴근 후에 HTS를 켜서 차트를 보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책이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었다. 나는 이 책을 보며 이 말을 딱 쳤다. 이게 주식이구나. 주식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고 느낀 감정이 다시 되살아났다. 나는 이 책을 보고 또 보았다. 솔직히 판타지, 무협지를 보는 것보다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 않았다. 주식책 몇 권 본다고 없던 인사이트가 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고민 끝에 내가 고른 건 우량주였다. 돌이켜보면 우량주가 아닌 대형주였고 이름 있는 대형주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만 제외하고 급여의 대부분을 주식 계좌에 넣었다. 나는 주식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부의 사다리라고 생각했다. 대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아껴야 했지만 직장인이 된 이후에는 반대로 돈을 쓸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돈을 부지런하게 우량주라고 착각한 대형주 매매에 사용했다. 나는 좋은 주식을 사 모아간다고 생각했다. 대학생 때 차트를 보며 트레이딩 할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접근했다. 왠지 든든하고 변동성도 적고 신경도 덜 써도 되니 좋았다. 스스로 나도 이제 투기가 아닌 진짜 투자를 한다고 착각했다. 열심히 사 모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량주들은 나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펼쳤다. 그러던 중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도무지 멘탈을 부여잡을 수 없었다.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모은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폭락한 것은 물론이고 대응조차 할 수 없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안전하다고 느낀 우량주들도 하락할 때는 급등 테마주와 다를 바가 없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았고 뉴스에서는 안 좋은 내용만 나왔다. 나는 공포에 휩싸였고 적은 금액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투매에 동참했다. 눈물을 머금고 매도한 금액은 원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만이 내가 오를 수 있는 부의 사다리라는 생각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모은 돈들이 먼지처럼 사라졌다. 보통 8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0년 사이에 그런 큰 경제 위기들이 있었죠.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우량주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안전함과는 거리가 먼 투자입니다. 우량주라도 50%에서 70%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둔 자리 이상으로 내려가면 손절매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해가는 게 현명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 보면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관심 있게 봐둔 종목의 가격 메리트, 안전 마진이 생기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바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 손절매로 현금 보유를 한 뒤에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시점에서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에 박스 이론, 즉 추세 매매를 사용해서 큰 수익을 낸 인물입니다. 다시 주식시장으로 시간이 흐르자 주식시장도 회복했고 뉴스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인증서를 삭제했음에도 귀가 팔랑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나는 이번에야말로 주식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기존에 가진 생각,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나는 그런 뻔한 월급쟁이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심기일전하여 주식 공부를 해보고자 했다. 그렇게 나는 증권 분석, 현명한 투자자 같은 두꺼운 책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분석책과 펀더멘털 분석책을 구분 없이 읽었다. 독서량이 늘면서 주식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가 올라갔다.
더불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동안 내가 주식시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느꼈다. 각각의 책에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일찍이 제대로 책을 읽었다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 그날부터 여자친구와 나는 함께 주식을 공부했고 주식 스터디에도 함께 나갔다.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재미없었지만 그때부터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보았다. 가치 투자에 매료되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트 투자의 비중은 적어지고 가치 투자의 비중은 늘어났다. 직장인으로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나는 당시 직장인의 특성상 주도주 종가 베팅이나 눌림목 매매로 스윙 투자를 하곤 했는데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대형주, 엔벨로프 하단 매매 등도 했는데 수익을 잘 쌓아가다가 꼭 한 번씩 반등 없이 지옥으로 가는 종목이 나왔다. 반면 가치 투자를 하고자 매수한 종목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수익을 쌓아갔다. 시장도 폭락 이후 상승장이어서 투자 성과가 나름 양호했다. 특히 2009년이 그랬는데 발로 해도 버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났다. 즉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들고 있는 것들이 수익을 더 많이 냈다. 시장이 좋았을 뿐인데 내 실력이 좋아진 것이라 착각하고 자만심을 조입한 나는 금방 부자가 될 꿈을 꿨다. 힘들게 사고 파는 것보다 그저 들고 있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걸 깨달은 나는 그렇게 트레이딩보다는 가치 투자 비중을 늘렸다. 수익은 나고 있었지만 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나는 주식을 더 잘할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당구를 처음 배울 적에 눈만 감아도 당구공 굴러가는 게 보였는데 이때도 다르지 않았다.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 그 사이 나는 지식과 자산을 불려 처음으로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었다. 나에게 1억 원이란 돈은 너무 크고 의미 있었기에 기분이 좋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 자산이 초기화가 되었고 대부분의 급여를 주식에 투자해왔다. 지식이 적음에도 이토록 빠르게 1억 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시장 덕택이었다. 그 이후에 저자님은 지인에게 주식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서울로 상경을 했지만 결국 상용화에 실패하고 비자발적인 전업투자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조급함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와중에 투자 모임에서 한 선배에게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는 실적이 이미 잘 나온 회사를 추적 관찰하다가 다음 분기 때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 공략하는 것이었다. 즉 주가의 움직임은 적은 대신 실적은 좋아서 후반영 될 만한 회사를 찾는 작업이었다. 마침 후반영 되는 회사가 많아서 수익을 얻는 날이 많아졌다. 시간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주가는 결국엔 실적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를 활용했다.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이미 잘 나온 종목들을 우선 검색해둔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의 움직임을 체크한다. 실적 발표 이후 상승했다가 일정 부분 내려온 다음 분기 실적 기대감이 없어진 종목이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회사의 신뢰성 문제로 상승이 없는 종목들을 살핀다. 호실적이나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왔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거나 상승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년 넘게 지켜본 결과 분기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종목은 항상 있었다. 한 예로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을 한번 살펴보자. 2023년 5월 9일 장이 끝나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400% 성장, 지배순이익 흑자 전환. 코스메카 코리아와 자회사인 잉글우드랩 둘 다 실적 발표 이틀 만에 저점에서 50%가 올랐고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미 실적이라는 재료가 소멸됐고
단기적으로 높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보는 건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일회성으로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면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구조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면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것이다. 이거는 코스메카 코리아 일봉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큰손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뻥 떴죠. 떴다가 조정 이후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컵핸들, 돌파. 여기에서도 컵핸들, 돌파 패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일시적인 호재 같으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저자님의 말씀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게 일시적인 영업이익 증가, 매출 증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잉그로드랩도 이렇게 그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조정을 받았다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패러다임의 등장, 나는 평균 2-3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스윙을 시작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즉 1년에 4번만 생고생을 하면 되는 매매법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되면서 부품주들이 호황이었다. 그동안 투자 선배들과 만남을 통해서 스몰캡과 집중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나는 계좌에 4종목 이상 들고 가지 않는 집중 투자를 하며 빠르게 계좌를 불려나갔다. 하반기에는 키움증권, 대우증권 실전투자대회에도 참가해 상을 받았다. 분기 실적 모멘텀 플레이와 차트 트레이딩 모두에서 양호한 성과가 나왔다. 안정감을 느끼니 자연스레 조급함이 사라졌고 반대급부로 수익이 불어났다. 매매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마인드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나는 스몰캡 위주의 투자와 소외된 종목 중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을 매매했고 주가는 나의 기대에 보답했다. 한 모금만, 즉 분기만 빨고 버리는 매매를 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이 한 분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은 홀딩했고 그 결과 나는 자연스럽게 1년, 2년까지 들고 가는 비교적 짧은 성장주 투자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만의 투자 방법이 형성되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2009년에는 시장이 좋아져서 계좌를 더블로 찍었고 2010년에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호황을 이룬 덕분에 계좌를 복리로 더블에 더블을 찍었다. 기존에 피처폰을 쓰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다. 부품주들은 매분기 호실적을 갱신했고 순차적으로 이익률이 좋은 회사부터 큰 시세를 주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다. 스마트폰이라는 큰 패러다임 덕분에 나의 주식 계좌는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메라, 휴대폰 케이스, 부품주까지 상승할 정도로 호황이었다. 나는 2016년에 드디어 목표로 하던 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제는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 미끄러질 일이 없을 듯 했다. 100억 원을 달성하면 다른 기분을 느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다. 앞만 보고 달린 결과 목표를 달성하니 찾아든 것은 만족감이 아닌 허무감이었다. 100억을 달성 이후 저자님은 투자보다 직접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과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에게 투자금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경험도 없는 데다가 사기를 당해 투자금까지 날리게 되면서 주식부터 사업, 인간관계까지 모두 망가지게 되는 큰 풍파를 겪게 됩니다. 아내분의 도움으로 다시 주식으로 일어서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서 시작한 게 시스템 트레이딩인데 이 과정에서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추세 추종 매매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추세 추종 매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추세라고 한다. 즉 추세 추종은 그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다. 해당 매매법은 제시 리버모, 니콜라스 다바스 등이 뼈대를 만들고 윌리엄 오닐이, 켄 슬림,
커브드 핸들로 정형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투자 수익률로 기네스북에 오른 댄 젠거, 전미투자대회 3회 연속 챔피언 데이비드 라이언, 전미투자대회 2회 챔피언 마크 미너비니, 1회 챔피언 레이프 소레이드, 마크 리치 2세, 올리버 켈, 쿨라 매기까지 최근 전미투자대회 우승자 대부분이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검증된 매매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나 역시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마크 미러비니와 비슷하지만 나는 그의 기법을 재해석해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다만 나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그 중에서도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더 가중치를 둔다. 돈을 버는 트레이딩은 리스크 관리를 한 상태에서 승률과 손익비를 가지고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펀더멘탈에 가중치가 들어가면 변수가 생긴다. 바로 반복할 수 없다는 변수이다. 그러나 반대로 비중력과 홀딩력이 늘어나서 수익이 날 경우 보다 금액이 클 수 있다. 물론 실패할 때도 그만큼 손실도 같이 늘어나지만 말이다.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 일반 추세 추종, 돌파 매매보다 확률이 더 높은 편이다. 순수 추세 추종 매매를 하든 펀더멘털에 가중치를 주는 추세 추종 하이브리드 매매를 하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뼈대가 되는 캔슬림은 윌리엄 오닐이 그동안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의 통계를 낸 후에 그 공통점을 표시한 것이다. C. 최근 분기 순이익. A. 연간 순이익. N. 신제품, 신고가. S. 수요와 공급, 유통 주식수. L. 주도주. I. 기관 투자자. M. 시장의 방향성. 캔슬림 자체에 펀더멘탈 요소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응용해 나는 가치 투자와 추세 추종을 합친 하이브리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테크노 펀더멘털리스트라고 부른다. 매수는 주봉상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서 손잡이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한다. 일반적인 트레이딩은 매매 텀이 짧기 때문에 가치 투자와 공존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윌리엄 오닐식의 추세 추종, 돌파 매매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되었다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매수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의 일부는 매도하고 매도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추세 추종으로 대응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느꼈다. 실제 매매한 종목들의 예시. 루닛은 의료 AI 시대에 맞춰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 나의 첫 매수 지점도 저점 대비 100% 이상 오른 구간에서였다. 나는 1구간 상승 후에 2구간인 조정 베이스를 거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력하게 돌파할 때 매수했다. 아마 저자님은 여기 16,000원이니까 32,000원 100% 오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는 이런 타점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 타점과 위에서도 한 번 더 타점이 나왔죠. 이 구간은 컵에 손잡이가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산업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 RS 상대 강도 역시 양호했다. 에코프로 BM은 1구간에서 180% 이상의 상승을 했고 2구간에서 약 4개월간 무너지지 않는 조정 기간을 거친 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것도 원리는 같죠. 1구간 상승, 2구간에서 조정, 다시 3구간에서 저항선 돌파. 에코프로 BM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상 봐도 컵핸들인데 일봉상 보는 게 좀 더 명확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 상승 그리고 조정 4개월 동안의 이 구간의 조정 다시 상승이 나오는 요 타점에 저자님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팅 줄 때 팔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돌파 타점에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이렇게 4개월 동안 조정을 하고 이렇게 슬슬 이렇게 들어 올리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 들어 올립니다. 그랬다가 돌파가 나올 때 저자님은 요 돌파 타점 1, 2% 전에 알림을 설정해서 그 알림이 울리면은 이쪽에서 장중에서 실시간 매매를 해서 절반은 장중에 들어가고 그 이유는 종가에 윗꼬리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확인하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으면은 나머지 절반의 비중을 투입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타점이 가까워지면 장중에 50% 매수를 하고 종가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하고 종가의 나머지 물량을 매수해서 이렇게 하면은 평단가는 좀 올라가는데 돌파에서 이제 거짓 돌파를 막을 수는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 때 팔고 나오고, 이거는 VT 일봉인데 VT도 상승, 조정, 컵손잡이, 돌파, 상승 나왔죠. 이것도 1단계 상승, 2단계 조정, 3단계 다시 돌파, 추세 재개. 이거는 저자님의 아내분께서 이 회사의 화장품 제품을 사용했는데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써보고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주반도체 일봉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상승 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 이렇게 상승 깃발령 패턴에 가깝죠. 이거는 깃발의 상단 돌파할 때 매수한 걸로 보여집니다. 상승 후에 깃대가 형성됐고 이 깃발 모양의 조정, 그리고 다시 깃발의 상단을 뚫을 때 매수에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상승, 2단계 조정,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추세 재개. 패턴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져도 원리는 같은 거죠. 승률, 손익비, 리스크 관리. 대부분의 초보 트레이더는 첫 장대양봉에 불나방같이 뛰어들곤 한다. 물론 장대양봉은 변곡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단기 수급에 의해서 하루 동안의 축제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매매 횟수는 느는데 승률이 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승률이 높은 매매법 또는 타점을 찾고자 해야 한다. 야구 선수도 본인만의 자신 있는 조언이 있듯이 우리도 그 조언을 찾거나 만들어야 한다. 추세 추종 돌파 매매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둬야 한다. 바로 승률, 손익비, 리스크 관리다. 내 평균 승률은 30%대이다. 그럼에도 나는 손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본다. 동전 던지기로 예를 들어보자. 앞면이 나오면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동전을 10번 던진다. 다만 성공하면 플러스 6%이고 실패하면 마이너스 2%이다. 10번을 던지니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7번이 나왔다. 실패한 것일까? 성공한 것일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손익비의 개념이 나온다.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 매수할 때 마이너스 8%가 되면 손절하고 플러스 24%가 되면 매도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러면 손익비는 1대3이다. 손실 대비 수익이 3배 크기 때문이다. 규칙을 세운 만큼 한 번 매매하면 100만원 손실이 나거나 300만원 수익인 상황이 펼쳐진다. 이 3대1의 손익비 구조를 맞춰둔다면 승률이 30%대로 낮아도 수학적으로 반복하면 수익이 쌓이는 매매법인 것이다. 승률에 집착하는 순간 매매 난이도는 급속도로 높아진다. 높은 승률의 함정에 빠져서 확신을 가지고 무리한 베팅을 했는데 그때가 실패하는 구간이라 큰 손실을 보기도 한다. 나의 매매는 타점보다는 리스크, 자금, 멘탈 관리를 먼저 배우라고 권한다. 그 다음이 종목 선정이다. 이 중에서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리스크 관리, 멘탈 관리, 종목 관리, 타점 관리 순이다. 리스크 관리의 철학이자 투자 원칙의 핵심. 관리는 기본적으로 R 단위를 쓰고 있다. 나 역시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R이라 칭하겠다. R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R, 노출 가능한 포지션의 사이즈, 이상적인 리스크의 양, 멀티플 R, 1R, 2R, 3R 등 R의 배수. 내가 추천하는 이상적인 리스크의 정도는 최대 1%에서 2%이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실패할 경우 복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드머니가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R이 1%에서 2%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다. 한 번 매매했을 때 최대로 볼 수 있는 손실 금액이 200만 원이란 뜻이다.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트레이더가 잡는 기준점이다. 보통은 1%이고 최대 2%까지 열어두는 트레이더들이 많다. 2% 룰의 핵심은 어떤 일의 거래에서도 투자 자본의 최대 2%를 잃지 않도록 포지션 크기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2% 룰은 투자자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맞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강력하고 실용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다. 단순히 숫자로 암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투자 원칙과 철학으로 내재화하여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아래 베팅법을 활용한 복리 투자. 많은 트레이더의 고민이자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매매당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너무 적게 사면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너무 많이 사면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 아래 개념을 사용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매매할 때마다 최대 투자 비중이 고정이 아닌 변수가 되어 수익이 커지면 베팅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반대로 손실이 커지면 베팅 규모도 축소된다. 아래 베팅법을 활용하는 복리 투자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패할수록 베팅 금액이 적어지고 성공할수록 베팅 금액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다. 아래 베팅법은 총 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총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트레이딩을 잘해서 1억 5천이 됐다면 그만큼 베팅 금액이 커지게 되겠죠. 1억의 2%와 1억 5천의 2%는 다르잖아요. 당연히 1억 5천일 때 베팅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무조건 총 자산의 2%로 손실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총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복리 투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베팅법을 사용하면은 항상 동등하게 예를 들어서 1억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1억 5천이 됐다고 하면은 일부러 5천만 원을 빼두고 같은 금액 1억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굴리죠. 그렇지만 아래 베팅법을 사용하면은 1억에서 5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1억 5천을 수익금을 빼지 않고 1억 5천을 투입을 해서 그대로 계속 총 자산 기준으로 손실 제한을 2%를 걸어두면은 굴리는 돈은 많아지는데 이렇게 손실은 그대로 제한이 2%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자님은 이 2%를 R 베팅법을 항상 사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결국에는 복리 투자 개념이 되는 거죠. 나의 평균 승률은 30%대이다. 승률은 매매할 때 가장 조절하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승률을 조절하기보다는 손절에 대한 가격과 익절에 대한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손익비가 1대 3일 경우 마이너스 8%에서 손절할 경우 목표 수익률은 24%이고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할 경우 목표 수익률은 15%이다. 손절의 퍼센트가 낮을수록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변동성의 노출, 즉 손절이 나갈 확률은 더 커진다. 마이너스 5%로 손절 걸어두면 손절이 더 자주 나가겠죠. 목표 수익률 24%보다 목표 수익률 15%는 달성하기 더 쉬워지는 것이고 시장 상황 그리고 트레이더의 성향에 따라서 손익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이너스 1할 값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를 잡는 편이다. 윌리엄 오닐도 손절을 마이너스 8%로 제시했기에 최근 5년간 손절 비율 통계를 내보았다. 그 결과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8%로 세팅을 하고 목표 수익률은 3할로 했을 때 다른 세팅값보다 효율이 더 좋았다. 손절 값은 투자자의 성향, 투자 전략,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3할을 예를 들면 R 값을 7%로 잡고 1대 3의 손익비를 추구한다면 목표 수익은 21%가 되겠죠. 손절은 7%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R이 21%고 마이너스 1R이 손절 7%가 되는 거죠. 이 손익비 구조에 맞게 매매를 반복한다면 승률이 30%에서 40%만 되어도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모델이 됩니다. 윌리엄 오닐도 1대 3의 손익비를 추구했고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8%를 권장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0%에서 30% 사이에서 조정이 한 번은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손절을 마이너스 7%에서 8%로 잡으면 이상적인 1대 3의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1대 2나 1대 3의 그런 이상적인 손익비 구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같은 매매를 반복했을 때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일단 맞춰두고 이기는 매매를 반복하는 게 윌리엄 오닐의 1대 3 손익비 모델입니다.
저자님 또한 1대3 손익비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승과 조정의 원리. 나는 평균적으로 1구간의 추세 상승률이 50에서 60% 이상인 것을 선호한다. 나의 경우 추세에 올라탄 종목이 보이면 관심 종목에 넣고 본다. 상승 구간이 1구간이고 조정 구간이 2구간, 그리고 재상승하는 구간이 3구간인 겁니다. 매수 시점은 상승 이후 조정 베이스를 거치고 재차 상승하는 3구간이다. 정확하게는 3구간이 시작하는 주가가 돌파에 성공했을 때 진입한다. 단순하게 기존 고점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강한 상승, 건전한 조정, 돌파이다. 조정은 건전할수록 좋다. 이를 등산에 비유하면 히말라야처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상승 구간, 1구간의 상승분을 과반수 이상 반납하지 않아야 한다. 즉 조정 중이지만 일정 지지선은 지켜줘야 한다. 긍정적인 가격 조정폭은 상승분의 50% 이하이다. 조정 기간이 길수록 좋은 이유는 해당 주식을 보유 중인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충분히 나가 떨어져야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자 새로운 파동인 세 번째 구간이 시작된다. 돌파할 때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태로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섹터 전체의 움직임이 있을수록 더 좋다. 정리하자면 1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 즉 추세가 형성된 종목을 관심 종목에 설정해두고 지속 관찰합니다.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큰손 매수세에 유입이 된 종목이라는 말이며, 큰 상승의 이유는 펀더멘털적인 매력도나 좋은 호재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걸 1구간, 즉 상승 구간에서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서 조정 구간을 기다립니다. 종목이 건전한 조정 베이스를 그리는 2구간을 지나서 다시 추세 재개가 나오는, 즉 재돌파가 나오는 세 번째 구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건전한 조정 베이스에서 다시 재상승할 에너지를 축적한 뒤에 상승할 힘을 모으고 재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를 더 치고 올려서 가급적 높은 가격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큰손들도 수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추세 추종 돌파 매매입니다. 제시 리버모어가 추세 매매를 개발했고 윌리엄 오닐이 이걸 정형화를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최상위 트레이더들이 주 전략으로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손익비 구조, 그리고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방법이니 시간을 가지고 소액으로 우선 충분히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주력 무기 또는 또 하나의 무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언뜻 보면은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숙련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손익비 구조, 펀더멘털 분석 등이 이렇게 겸비가 된 그런 방법을 해야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승장에서 아주 강력한 매매법입니다. 상승장에서 눌림목 매매를 기다리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매매법을 평소에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그를 충분히 익혀둔다면 상승장에서 아주 강력한 매매법에 속하니까 이런 매매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고 숙련을 해두시면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매매법이라 생각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